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강변영가 작가의 작품 탕란 준비했습니다. 낭독에 앞서 작가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꿈이 힘차게 피어나는 꽃과 햇잎으로 다시 깨어나는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5월. 5월만큼 분주한 달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분주함과 기쁨으로 가득해도 모자랄 것 같은 5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산사태처럼 몰아닥치는 위기를 맞아 휘청거리는 조국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 어린이도 어른도 그 누가 읽어도 좋을 동화적 요소를 한뿍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을 가로막는 절벽 같은 운명에 도전하는 모험. 따뜻하면서도 읽고 나면 마음 한구석을 찡하게 울리는 봄날의 수채화 같은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운명에 도전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필요가 있어야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행동일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길 가운데 고인 물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물웅덩이 말이죠. 한 발 더 나아가면 행동하지 않는 지성과 양심은 나를 갉아먹는 벌레가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빗물에 떠밀린 올챙이들이 길 가운데 고인 물웅덩이를 늘 그곳에 있을 따뜻한 물로 착각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태양이 뜨고 물은 시시각각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수분까지 몽땅 햇빛에 빼앗기고 말라 비뚤어진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운명의 이 도전. 그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일 강변영가.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탕란 강변영가. 에리트리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살이를 위해 새내기 뻐꾸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노르스름한 햇잎이 돋기 시작한 높이고 랍산 떡갈나무 위에 내려앉았다. 떡갈나무는 지난해보다 더 풍성하게 햇잎을 틔운 데다 우람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어서 그런지 한층 늠름한 어른나무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지난해 이곳에서 태어난 새내기 뻐꾸기는 겨울살이를 위해 에리트리아로 날아갔었다. 끈질기게 추근거리는 늙은 수컷과 한 해만 같이 살기로 마음먹고 살림을 차린 것. 에리트리아로 떠나기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누피코를 떠나 에리트리아로 가는 내내 늙은 순놈은 새내기 뻐꾸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다. 종종 퍼붓는 소나기와 세차게 불어닥치는 찬바람을 이겨내기에 늙은 순놈은 기력이 많이 쇠했기 때문이었다. 늙은 순놈이 나는 속도를 맞춰야 했고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뻐꾸기들보다 사흘이나 늦게 에리트리아에 도착했던 것이다. 이제 새내기 뻐꾸기에게 늙은 순놈은 종족 번식의 수단 그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되었다. 그는 입버릇처럼 고향은 홋카이도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투정처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번째 결혼인지 제 나이가 몇인지는 고사하더라도 제 새끼가 몇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 만큼 멍청하기 그지없을 뿐더러 늙어 빠질 대로 늙어 빠져 후딱하면 잠이나 퍼자는 순놈의 말 따위는 믿고 싶지도 않았던 새내기 뻐꾸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침내 다른 친구들이
여름살이를 위해 떠나던 날 순놈에게 마치 대못이라도 박듯 말했던 것이었다. 당신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혀. 당신 아니라도 순놈은 얼마든지 있은께. 난 높이꼴로 가기로 다 맘먹었어라. 아내의 시퍼런 서슬에 늙은 뻐꾸기는 씩씩거리기만 했을 뿐 제대로 대꾸 한번 못하고 슬금슬금 뒤따라 나섰던 것이었다. 쏘아붙이고 나서기는 했지만 하염없이 뒤처지는 늙은 뻐꾸기를 돌아보면 밉상스럽다가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따라오는 모양이 너무 안쓰러워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 늙은 뻐꾸기 옆에서 함께 하늘을 날기도 했었다. 찬바람 일던 지난 늦가을,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적시며 몇 번이고 맴돌다 떠났던 떡갈나무. 엄마를 따라 그렇게 떠났던 높이꼴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건너편 산기슭에서 쿡쿡거리는 순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짝을 찾지 못한 놈이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짝을 찾는 것일 게다. 아휴, 순놈들은 왜 모두 저 모양일까? 그나저나 저놈들이 벌써 돌아왔다면 안락이 좋은 곳을 몽땅 차지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아슴하게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 없어 새내기 뻐꾸기는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며 눈이라도 잠시 붙일 수 있다면 여독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가지 끝에 앉아 머리를 날개 속에 파묻고 있었다. 하지만 지랄스럽게 보채는 늙은 순놈의 성화를 못 이긴 새내기 뻐꾸기는 딸기나무 넝쿨이 우거진 양지 끝 너럭바위를 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힘차게 가지를 벌리고선 참나무에 내려앉아 덤불 밑에서 지켜불고 있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을 내려다보아야 했다. 비비비 비비비.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떼지어 딸기 덤불 밑에 보송보송 마른 땅을 분주히 오가며 조절되고 있었다. 참 분주하기도 한 놈들이었다. 어쩌면 저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을 나불거리는지 뻐꾸기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놈들의 둥지를 찾아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따위 소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길 만큼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늙은 남편을 만나 첫 경험을 한 후 얼마나 걱정이 많았던가. 그래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첫인심치고는 순조롭게 15이나 되는 아이들이 들어섰다. 조상대대로 그랬듯 저놈들 둥지에 알을 낳아야 한다. 새내기는 아직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숙명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시상에서 가장 멍청한 놈들이 뇌긴지 알기는 아는겨? 황해를 건너며 늙은 순놈이 느닷없이 물었었다. 그기야 거시기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니겠어. 그것도 모를까봐. 시방, 날 무시하는 것이오? 그렇게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새내기는 새끼와 함께 무사히 에리트레아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들이 파르르 날아올랐다. 까불거리며 건너편 비탈로 따라가고 있었다. 무엇에 놀랐을까?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치는 걸 보면 금세 되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새내기는 망설이지 않고 참나무 가지를 박차고 날아 너럭바위에 앉았다. 그래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날아간 비탈을 고개를 길게 빼고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붉은 머리 오목눈이 때는 보이지 않았다. 참나무 주위를 빙빙 돌던 늙은 순놈이 소리쳤다. 놈들이 보이지 않아! 지금이야! 어서 들어가! 새내기는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뻐꾸기가 들락거리기에는 몹시 비좁고 가시덤불로 뒤덮여 딸개미 얼굴이 딸기나무 가시에 걸려 찢길 것만 같았다. 보송보송 마른 바닥엔 어지럽게 찍힌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의 발자국이 널려 있었다.
낯선 비린내가 코 속을 파고들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숨을 멈추고 빠르게 덤불 속을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바닥에서 그들의 둥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잘못 들어온 것 같았다.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새내기는 마지막으로 가시덤불 위쪽을 올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보드라운 지프로 잘 엮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 여러 개가 매달려 있었다. 새내기는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가시덤불이 날개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한 번 더 힘차게 날아올랐을 때 날개를 붙잡고 있던 가시가 깃털 하나를 물고 새내기 몸에서 툭 떨어져 나갔다. 딸기나무를 두 발로 걸어준 새내기는 날개를 퍼득거리며 둥지를 향해 기어올랐다. 마침내 새내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를 찾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새내기가 들어앉기에는 너무나도 비좁고 허술한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휘청거렸다. 가까스로 중심을 잡은 새내기가 둥지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파르스름한 알 3개가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 아니라 발가락으로 따스한 온기가 전해오는 것이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품고 있었던 알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늙은 순놈이 발작적인 울음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면 아직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둥지 끝에 엉거주춤 올라앉은 새내기는 엉덩이를 둥지 안으로 밀어넣고 아랫배에 바짝 힘을 주었다. 첫 산란이었다.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아랫배로 몰려왔다.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다.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심스럽고 불안했다. 한 개만 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충실한 것이어야 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오기 전에 산란을 마치고 덤불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늙은 순놈은 참나무 위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겠지. 그것이 제 놈의 임무니까 말이야. 마지막 힘을 아랫배에 쏟아넣었다. 몸에서 무엇인가 뭉클한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 됐다. 이제 열린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이었다. 아랫배에 들어갔던 힘을 빼자 따라 나오려던 또 하나의 알이 스르르 밀려 들어갔다.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곧주 세우고 일어서서 몸을 한 바퀴 휙 돌렸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보다 조금 큰 것 같기는 하지만 알을 낳는 동안 따뜻해진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들과 비슷한 푸른색의 재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새내기는 재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무사히 태어나기를 날개를 가슴까지 바짝 모으고 기원했다. 참나무에 앉아있던 늙은 수컷이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온다! 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돌아온다! 비명처럼 질러대는 순놈이 쿡쿡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새내기는 생각했다. 그 나이 먹도록 붉은 머리 오목눈이 따위 수천이 달려들어도 당연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니? 사내가 무슨 겁이 그리도 많담. 이제 늙은 순놈은 숫째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라 딸기 덤불 위를 정신없이 빙빙 돌며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뻐꾸기 소리에 놀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가 오던 길을 되돌아 비탈로 포르르거리며 날아갔다. 새내기는 그 모양을 덤불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나가면 늙은 순놈을 쫓아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새내기는 가시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잔뜩 웅크리고 기어나오다시피 밖으로 빠져나왔다. 참나무 위로 날아오른 새내기는 기억 속에 참나무와 너럭바위와 딸기덤불과 알을 낳아둔 둥지를 생생하게 그려넣었다.
한 달이 조금 넘은 6월 초순에 다시 돌아오면 귀여운 첫아이가 날갯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는 이미 먹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자라 있겠지. 그때까지 먹이 잡는 걸 익히지 못했다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잡아다주는 먹이를 며칠 더 받아먹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야. 참나무에 올라앉은 새내기와 늙은 순놈은 숨을 죽이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잠해진 딸기 덤불을 확인한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때를 지어 덤불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참나무에 앉은 새내기는 그들이 덤불로 들어가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행여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제 알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하는 날엔 뻐꾸기 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딸기 덤불 속에서는 아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조절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고개를 길게 빼고 숲을 내려다보던 늙은 순놈이 말했다. 갑시다. 잘 끝난 것 같소. 늙은 순놈의 이야기를 무심하게 듣고 있던 새내기가 고개를 돌려 순놈의 까만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인자 그녀 갈 길로 가시오. 나가 갈 길은 이쪽인께. 늙은 순놈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무슨 소리? 1년 살자 아니었소. 약속이 틀리지 않소. 새내기가 한심하다는 듯 늙은 순놈을 건너다 보며 말했다. 나가시방 송장 치울 일 있어? 새내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짬나무 가지를 박차고 따라올랐다. 매력적인 중저음을 뽐내며 울어대는 수컷의 유혹을 따라 건너편 산개식으로 날아가 버린 새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늙은 수컷은 제설음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 가을엔 에리트레아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지만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암컷을 쫓아 산속을 헤매던 기억. 독수리를 피해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움츠리고 숨을 핥아거렸던 기억. 홋카이도에서 에리트레아까지 상과들을 넘어오가던 기억들만 아련한 추억처럼 머릿속을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그래도 새내기를 만나 루피굴에서 마지막 여름을 보내려고 한사코 손살해치는 것마저 못 본 채하고 뒤따라 날아올랐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차했던가. 허기가 몰려드는 것 같았다. 먹이를 찾아야 했다. 잠자리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이제 새내기는 영영 자신을 찾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늙은 순놈이 참나무 가지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따라올랐다. 둥지로 돌아온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다. 뻐꾸기가 남기고 간 냄새가 딸기 덤불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둥지 속의 알들도 조금씩 위치가 바뀐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알이 몇 개나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릿속에 새겨 넣어도 둥지를 떠나는 순간 마치 바람에 날리는 흰 구름처럼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누룩뱀이 먹어치우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말이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행여 알이 식기라도 할세라 두 발로 알을 부둥켜 안고 때마다 아래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굴리며 자신의 체어를 고스란히 아래게로 보내기 시작했다. 따갑던 태양은 어느덧 오싹한 한기를 둥지 속으로 몰아넣으며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까만 어둠이 맹렬하게 둥지로 몰려들었다. 햇살이 따가울 때 한 번 더 벌레를 잡아야 했었다. 하지만 참나무에 앉아있는 뻐꾸기를 보았을 때 얼마나 자지러질 듯 놀랐던가. 그것만으로도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먹이를 잡을 생각이 천리만큼 달아났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조심했건만 결국 뻐꾸기 새끼를 키우고 말았다. 도망치듯 제 어미를 따라 날아가 버린 뻐꾸기 새끼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야 했던가 말이다. 그때 둥지를 지키지 못한 일을 놓고 죽을 것처럼 싸우고 헤어진 남편의 자르르 흐르던 가슴털의 따스함이 새삼 그리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지금 남편을 만나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떠나간 그를 잊을 수는 없었다. 뿌옇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깜박 졸았던 것 같았다. 몸 위로 차가운 봄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덤불 속이라고 하지만 이슬비 정도라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제법 빗방울이 굵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헤어진 남편이라면 널쩍한 나뭇잎이라도 물어와 등 뒤에 올려놓았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일찍 일어나 파르스름한 애벌레를 입에 잔뜩 물고 돌아와 내 입에 넣어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몹쓸 놈의 남정네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밤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야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음 졸였지만 이제는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는 것도 지치고 말았다.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이렇게 비오는 날 둥지를 떠난다는 것은 새끼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감싼다고 했지만 빗물은 둥지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아직 알을 덮치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 삼아야 할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그쳐만 준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알에 미지근 하나마 온기가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말이다. 비는 오후가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꼬박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벌레라도 한 마리 물고 돌아와 준다면 모두 다 용서하고 뺨에 부리를 맞대고 비벼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밤이 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들구양에게 잡혀먹힌 건 아닐까? 아이들이 쏜 새총에 맞아 날개가 부러진 건 아닐까? 어느덧 미움은 사라지고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어김없이 새벽은 돌아왔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맑은 햇살이 딸기 덤불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딱딱하게 굳은 다리를 펴고 일어서서 깃털에 묻은 물을 털어내려고 둥지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여러 차례 부르르 몸을 털어내고 나서야 물 묻은 날개가 보송보송해지는 것 같았다. 아무 것이라도 닥치는 대로 먹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급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었다. 포르르 날아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반짝이는 빗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둥지로 돌아왔다. 빗물에 젖었을지도 모르는 알들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이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다시 알을 품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춥지 않았니? 둥지가 몽땅 젖어버렸구나. 아빠가 돌아와야 둥지를 다시 지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서둘러 딸기 덤불을 빠져나와 아직 누렇게 죽은 채 듬성듬성 남아있는 부드러운 풀을 찾아 몇 등으로 날아갔다. 마른 풀을 입으로 잡아당겨 한 입 가득 물고 둥지로 돌아와 알 밑에 깔았다. 10차례는 더 몇 등을 다녀와서야 둥지는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둥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제야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덤불을 나섰다.
숲에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아기 벌레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정신없이 아기 벌레들을 뱃속으로 밀어넣었다. 언제 다시 벌레를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보수한 둥지는 한층 아늑해진 것 같았다. 알들도 편안하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따뜻한 체온을 받으며 심장이 생겨 파닥거리고 뾰족한 부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다리가 생긴 것은 새내기 뻐꾸기 알이었다.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올 만큼 부리도 튼튼해졌다. 가끔씩 꼬물거리며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아가들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단다. 지금은 꽃이 한창이거든. 바람이 불러치면 나뭇잎은 한들거리고 돌돌 흐르는 시냇물엔 예쁜 고기들이 헤엄친단다. 가지 아줌마도 있고 달팽이 오빠도 있단다. 너희들이 물 먹으러 가면 말을 걸어줄지도 몰라.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도 볼 수 있게 된단다, 아가야. 예쁜 우리 아가들아.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또 말했다. 그리고 첫째야,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줘야 한단다. 동생들은 너보다 어리니까. 20알이 되고도 며칠 더 지나가고 있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래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내기 뻐꾸기 아래서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발가락을 꼼지럭거리기도 했고 아릿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굴잠나무 위로 새내기 뻐꾸기가 날아와 덤불 속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 기척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지는 않았다. 새내기가 낳아놓은 다른 둥지에서도 기척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찬란한 태양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를 비추기 시작하는 아침이 밝았다. 새내기 뻐꾸기 새끼가 알을 깨려고 껍질을 쪼는 톡톡 소리를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알아채고 둥지 밖에서 벌레를 잡느라 여념이 없는 남편을 급하게 불렀다. 남편이 둥지로 돌아와 뻐꾸기 알을 밖에서 쪼아대기 시작했다. 소식을 들은 딸기덤불 이웃들이 포르르 둥지 옆으로 따라들었다.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아직 며칠 더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둥지에서는 여전히 아무 기척도 없으니까 지금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놈은 필시 뻐꾸기 새끼가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니까. 이웃들은 올해 자식 농사도 망치게 되었다고 뻐꾸기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모두 달려들어 쪼아 죽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붉은 머리 오목눈이 부부는 알을 깨고 태어난 새끼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맞섰다. 우리가 열심히 품은 결과일 거예요. 뻐꾸기 새끼일 리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건성으로 알을 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이 아니잖아요. 칠삭둥이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되면 우리 새끼들도 결국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죽여야 해요. 정 뻐꾸기 새끼라도 키우시려거든 마을을 떠나시든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금세 둥지는 태어나는 뻐꾸기 새끼를 보려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밀치고 서로 쪼아대고 육지거리를 퍼부느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빠가 날개를 활짝 펴고 몸을 부풀려 달려드는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반대편으로 몰려드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막기 위해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날개를 활짝 펴고 몸을 부풀리며 소리쳤다. 모두들 물러가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라고 그래. 먹고기 새끼를 키워서 어쩌자는 건데. 그놈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어쩌려고 태평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거야.
작년에 보지 않았어요. 당신 아이에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누구에게나 존귀한 거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뻐꾸기 새끼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키울 거예요? 당신 아가들을 다 죽인데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붉은 머리 오목눈 예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러다 멸종당할지도 모르는데. 아, 무식하기는. 그건 우리가 알을 낳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알을 쪼고 있던 뻐꾸기 새끼가 잠시 멈추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의 싸움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둥지 양쪽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몸을 부풀리고 서서 떼지어 몰려와 흘러드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용감해 보이기도 했지만 아까 들었던 세상은 참 아름답다는 엄마의 말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라 의아하기까지 했다. 뻐꾸기 새끼는 잠시 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기로 했다. 딸기덤불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할아버지가 앞으로 한 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뻐꾸기 새끼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알을 깨고 나온 놈이 뻐꾸기라면 다른 둥지로 옮겨 먹이를 물어다 주며 키우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원수를 우리 손으로 키우자는 말씀이세요? 그건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할아버지 의견에 반대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먹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큽니다. 마치 새끼매와 비슷하고 힘도 세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룩뱀이 공격쯤은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만 키우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내 평생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지금 매들도 알을 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들이 엄청난 먹이 사냥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덤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겁주지 마세요.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을 거예요.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잔뜩 부풀렸던 날개를 접으며 말했다.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태어난 새끼를 키울 거예요. 잘 타이르고 충분한 먹이를 잡아오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 부부의 몫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자, 여러분, 먹구기 새끼를 죽입시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다시 둥지를 향해 날아들었다. 이번엔 호기심이 아닌 결사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벌레를 잡을 때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리를 벌리고 두 발로 잡아챌 듯 둥지를 향해 곤두박질 치듯 날아들었다. 한꺼번에 공격해오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를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맞서던 어미와 아빠는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미가 말했다. 어서 입구를 막아요. 엎드리란 말이에요. 어미의 말뜻을 알아챈 아빠가 둥지를 마구 엎드렸다.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펴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공격으로부터 뻐꾸기를 보호했다. 이제 아빠의 날개는 그들이 발과 부리에 밟히고 쪼여서 털이 빠져나가고 부러진 곳도 생기기 시작했다. 더욱 날카롭고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미가 아빠와 똑같은 자세로 아빠의 몸 위에 엎드렸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들은 어미의 날개와 얼굴을 무참하게 공격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일 수 있었다. 만약 누구 하나라도 죽음을 맞는다면 뻐꾸기 새끼는 물론이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마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공격을 마친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시 덤불 끝으로 날아올라 둥지를 향해 곤두박질 쳤다. 어미의 머리에 날카로운 부리가 박히는 것 같았다. 어미는 아득하게 가물거리는 정신을 추스르려고 고개를 흔들어 보았지만 흐릿해지는 정신을 되돌리기에는 부리가 파고든 자리가 너무 깊었다. 어미 입에서 낮은 시름이 흘러나왔다. 정신을 잃은 것이다. 아빠가 어미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어미 등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소리쳤다. 그만! 내 아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만!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멈춰! 멈춰란 말이야! 이놈들아! 비명소리를 들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주춤 물러섰다. 아빠가 둥지난간으로 올라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내의 가느다란 떨림이 느껴졌다. 아빠가 아내의 몸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꼼짝도 못하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다리를 뻗으며 바르르 몸을 떨었다. 아내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뚝뚝 뻐꾸기 새끼 몸으로 떨어졌다. 태어나서 처음 맡는 피냄새는 비릿하고 끈적끈적했다. 뻐꾸기 새끼는 본능적으로 피를 핥았다. 점점 더 축 늘어진 어미의 몸이 뻐꾸기 새끼를 누르기 시작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들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어미와 아빠가 왜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뻐꾸기 새끼는 자신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어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미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다. 죽어가는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빠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날개죽지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차라리 떼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다. 아빠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을 끼는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빠에게 남아있는 힘, 그것은 엄마가 물어다 주던 아기벌레를 다른 형제보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노란 입을 벌리고 처절하게 소리치던 그 힘뿐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끌어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러진 것처럼 아래로 축 처진 채 질질 끌리기만 하는 날개를 어떻게든 끌어당겨야 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날개를 끌어당겨 보았다. 바르르 떨리며 날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 멀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통을 참는다면 조금은 날아갈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다시 이를 악물고 푸드득 푸드득 날개를 퍼득여 둥지 위로 날아올라 보았다. 하지만 이내 둥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눈물이라도 펑펑 쏟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녕 죽어가는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아빠를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죽어가는 아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이 작은 가슴을 터뜨릴 것처럼 조여왔다.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동그란 눈만 말똥거릴 뿐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좋은 생각을 떠올려야 할 것처럼 한숨을 쉬며 하늘만 올려다보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아빠에게로 다가와 속삭였다. 가지를 잡아와. 60을 내어 먹이면 나을지 몰라.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가재가 살고 있는 개울을 향해 날아올랐다. 날개죽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가는 아내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맑은 개울에 붉은 가재들이 놀고 있었다. 하지만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물을 부리로 찍어 마시고 낮은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한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물속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망설일 수 없었다. 가재의 육즙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내의 맑은 눈을 영영 들여다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가재가 있는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듯 뛰어들었다. 놀란 가재들이 바위굴 속으로 재빠르게 숨어버렸다.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곤두박질 치던 속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리를 개울바닥에 사정없이 쳐박았다. 마치 부리가 두동강 나는 것만 같았다. 숨이 막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다시 몸을 솟구쳐 물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날개는 젖지 않았다. 기름이 날개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나가던 꼬마 물떼새가 마치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비웃듯 말했다. 뭐하니? 살다 보니 별 미친 놈을 다 본다니까. 바위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던 붉은 머리 오목눈이 옆으로 꼬마 물떼새가 내려앉았다. 꼬마 물떼새가 물었다. 왜 평소 안 하던 짓을 해? 무슨 일 있어? 꼬마 물떼새를 쳐다보던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둥지에서 일어난 일을 모조리 말했다. 꼬마 물떼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붉은 머리 오목눈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 마. 그런 일이라면 문제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가재가 다시 나올 거야. 그때 내가 잡아줄게. 개울물이 다시 잠잠해지고 수면 위로 고요한 물결이 일었다. 굴속으로 숨었던 가재들이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했다. 잘생긴 가재를 잔뜩 노려보던 꼬마 물떼새가 눈 깜빡할 사이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재를 낚아챘다. 그리고 바위 위에 가재를 팽개치듯 내던졌다. 등을 바닥에 대고 버둥거리던 가재는 다리를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꼬마 물떼새가 날카로운 부리로 가재를 짓지었다. 가재 육즙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꼬마 물떼새가 물었다. 가져갈 수 있겠어?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입에 가득 물고 가면 될 거야.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육즙을 입속에 가득 채워 넣었다. 꼬마 물떼새를 쳐다보며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고개를 까닥여 주었다. 포르르 날아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가재 육즙을 가득 물고 둥지로 돌아왔다. 아직 아내는 죽지 않았다. 반쯤 감은 눈을 들어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쳐다보며 들릴락 말락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너무 미웠어. 하지만 이젠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죽으면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입을 벌려 육즙을 조금씩 아내의 상처에 발랐다. 물고운 육즙을 모두 바르고 난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죽어가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죽지마 바보야. 내가 그날 돌아오지 못했던 건 날개를 다쳤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막 태어나 꼬물거리는 새끼를 내려다 보았다. 그건 틀림없는 뻐꾸기 새끼였다. 저놈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저주를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저놈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아가들을 모조리 쪼아 죽일 것이다.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벌레를 잡으러 둥지를 떠났다. 돌아오면
아내는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아내의 불의에 자신의 불의를 살며시 대었다. 아내가 힘겹게 혀를 내밀었다.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아내의 혀를 핥아주었다. 날개를 축 늘어뜨린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덤불 밖으로 날아갔다.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뻐꾸기 새끼가 태어난 둥지를 향해 다시 모여들었다. 저것 봐, 틀림없잖아. 뻐꾸기 새끼가 맞잖아. 이제 어쩔 건데? 육즙이 상처를 감싸며 고통이 가시기 시작한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머리를 들고 다리를 끌며 둥지 안으로 기어들어가 뻐꾸기 새끼를 감싸놨다. 그리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잘댔다. 뭐야? 안 죽었어? 즐기기도 해라.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벌레를 물고 둥지로 돌아왔다. 새끼를 감싸려고 날개를 활짝 편 채 둥지에 널브러진 아내가 있었다. 아빠가 아내의 등을 날개로 토닥였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려는 것이라고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생각했다. 고개를 든 아내가 감았던 눈을 뜨고 말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왜 이럴 때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은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인지 원망스러웠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싫었다. 아빠가 물었다. 정신이 좀 들어? 머리 아픈 건 훨씬 나아졌어. 아빠는 아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평소의 아내보다 한 배 반은 더 커져 있었지만 더 이상 피는 흐르지 않았다. 아내의 머리에서 피가 모조리 빠져나가 버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빠져나간 피를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었다. 뻐꾸기 새끼가 깨깨 소리를 질렀다. 벌레를 물어왔다는 생각을 깜빡 잊고 있었던 아빠는 한 마리를 뻐꾸기 새끼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아내의 입에도 한 마리 넣어주었다. 아빠가 말했다. 죽지 마. 아내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의 눈에서 하얀 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아내가 말했다. 집을 하나 더 지어야겠어요. 그건 왜? 뻐꾸기가 안전하게 살기에 우리 집은 너무 작아요. 그러면 우리 아가들을 죽일 거예요. 그래, 그러자. 아내는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나자 아내는 짧은 거리는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젠 나도 일을 하겠어요. 안 돼. 나 혼자 힘들기는 하지만 하루만 더 쉬면 지금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거야. 어미가 집을 나서지 않고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뻐꾸기 새끼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충동질하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을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없었다. 아직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낄 수 없었지만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을 깨고 나온 다음에 새끼를 밀어내는 건 2배나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뻐꾸기 새끼 등으로 가뭇가뭇 털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한시도 떠나지 않고 빨간 뻐꾸기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미가 아픈 동안 어미 품을 찾았지만 어미 품속도 따뜻하지 않았었다. 그건 어미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가재 육즙을 어미에게 바르고 난 다음부터
어미 품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아빠가 잡아오는 벌레를 어미와 나누어 먹어야 했지만 그건 어미가 아프기 때문이었다. 어미가 다 나으면 더 많은 벌레를 잡아올 것이고 어미는 밖에서 먹고 올 것이기 때문에 잡아온 벌레는 모두 자신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뻐꾸기 새끼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어미가 벌레를 잡으러 둥지 밖으로 나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어미는 포로로 가까운 곳으로 날아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뻐꾸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삑삑거리기도 했고 톡톡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뻐꾸기 새끼가 어미를 부르는 소리를 냈다. 날개짓 연습을 하던 어미가 급히 둥지로 돌아왔다. 어미가 소리쳤다. 뻐꾸가 네 동생들이 태어나는 것 같다. 그건 기쁨의 환호성이었다. 자신이 태어나던 날 어미와 아빠가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과 싸울 때 내던 소리와는 조금도 닮지 않은 소리였다. 어미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소리를 따라 알을 톡톡 쪼아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온몸에 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빨갛고 새까맣고 볼품없는 눈이 머리의 절반은 조끼 될 만큼 징그러운 피덩이 하나가 알에서 나와 두 다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알에서 아까와 똑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또 빨간 몸뚱아리 하나가 알 밖으로 튀어나왔다. 세 번째 알에서 또 다른 몸뚱이가 튀어나오기 직전 아빠가 벌레를 한 입 물고 둥지로 돌아왔다. 아빠가 너무 기뻐 소리쳤다. 무사히 태어났구나. 아빠가 입을 벌리고 말하는 사이 입에서 떨어진 벌레들이 꼬물거리며 둥지 밖으로 기어나가려 하고 있었다. 새끼 뻐꾸기는 한 발을 앞으로 쭉 뻗어 벌레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로 바둥거리는 벌레를 쪼았다. 혀를 날름 내밀어 기절한 벌레를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세 마리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태어난 둥지는 몸을 돌리기도 힘들 만큼 비좁았다. 아빠가 말했다. 집을 지읍시다. 틈틈이 지어놨으니 하루만 있으면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새끼 뻐꾸기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미와 아빠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과 자신을 떼어놓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쏟았던 사랑을 몽땅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에게 쏟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했다. 어미가 둥지 밖으로 날아갔다. 새끼 뻐꾸기는 가장 작은 놈을 제 등에 얹고 뒷걸음으로 둥지 난간으로 밀어올리기 시작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가 비명을 질렀다. 새끼 뻐꾸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새끼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내지르는 비명을 듣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우리에게 지어진 운명이라고, 운명. 알았어?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는 둥지 밖으로 떨어질 것이다.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겉보라지, 뭐 어쩌고 저쩌지? 잘 가르치면 아이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흥! 새끼 뻐꾸기가 잠시 멈칫했다. 어미와 아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과 싸웠던 것이 생각나기 때문이었다. 저것들이 보는 앞에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은
저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어미와 아빠가 모두 둥지를 비운 사이 자신을 공격한다면 그때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 것이다. 그렇게 놓아둘 수는 없었다. 새끼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등에서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젊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말했다. 지쳤나 봐요. 잠시 쉬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이어질 새끼 뻐꾸기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끼 뻐꾸기는 그들이 날아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집 지을 보드라운 풀을 물고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돌아왔다.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둥지 주변에 빽빽이 들어찬 걸 본 아빠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둥지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둥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빠 목소리를 알아들은 새끼들이 노란 주둥이를 한껏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뒤따라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입에 벌레를 한가득 물고 돌아왔다. 젊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그간 자신들이 지켜본 일들을 소상히 말했다. 어미가 말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가 모두 집을 비우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새로 집을 지으려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집을 다 지으면 괜찮아질 거야. 바보 같은 이라고. 새끼 뻐꾸기가 했던 짓을 보았더라도 저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을까? 어디 한번 잘해보라지. 가자. 다른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둥지를 떠났다. 어미와 아빠는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말했다. 우리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 어미가 단호하게 아빠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말을 잘랐다. 아니에요. 저들이 후회하는 걸 꼭 보고 싶어요. 오기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아. 제게 맡기시고 어서 서두르세요. 집을 빨리 지어야 해요.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뻐꾸기 새끼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알아.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큰 집을 지어주기로 했단다. 아빠가 너를 맡아서 키워줄 거야. 나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맡을 거고. 너는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잘 자라서 날아갈 때까지 돌봐줄 거란다. 운명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새끼 뻐꾸기는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어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은 단지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집이 비좁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미는 지금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새끼 뻐꾸기가 걱정하고 있었던 사랑을 빼앗기는 것도 사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그건 당연히 먹이를 혼자 먹어야 한다는 욕심을 애둘러 말한 것일 뿐이었다. 새끼 뻐꾸기는 마음이 한결 보드러워지는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다. 새끼 뻐꾸기가 어미의 눈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다.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두 날개를 펴 새끼 뻐꾸기를 살포시 안았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니? 새끼 뻐꾸기는 아까보다 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물고 온 벌레를 새끼 뻐꾸기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아빠를 불렀다. 이젠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어요. 아빠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해요. 뻐꾸기와 붉은머리 오목눈이와 차이를 두지 말고 똑같이 지어줍시다. 붉은머리 오목눈이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름을 생각했다. 아빠가 말했다. 내가 지은 이름을 들어볼래요? 어미가 아빠 입에서 나올 이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가 말했다. 첫째는 발음, 둘째는 별이, 셋째는 새이, 그리고 넷째는 아름 어때요? 와, 좋아요.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이름처럼 모두 잘 컸으면 좋겠어요. 첫째와 둘째는 사내아이, 셋째와 넷째는 계집아이라서 그렇게 지었어요. 싸우지 않을 거야. 어미가 뻐꾸기를 가만히 불렀다. 바름아. 바름이는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다. 새로 지은 집은 바름이가 누워도 뛰어놀아도 비좁지 않았다. 붉은머리 오목눈이 집처럼 가느다란 가지 위에 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했다. 밤이면 아빠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열심히 물어오는 벌레는 배부르게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어느새 보송보송하던 솜털이 빠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뿌리도 처음보다 단단해졌고 발톱도 더 날카로워졌다. 긴 꼬리를 펼쳐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기도 했다. 바람이는 둥지 밖으로 나와 날개를 퍼득이며 나뭇가지를 억센 발톱으로 휘어잡고 힘차게 날개짓했다. 이제 발만 떼면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딸기 덤불 속에 있는 별이와 새이 그리고 아름이는 잘 자고 일어났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물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서 조잘거리기는 하지만 잘 때는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터였기 때문에 눈을 뜨면 바름이는 곧장 별이네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곤 했다. 하지만 별이와 새이 그리고 아름이는 높이 날지 않았다. 아무리 높이 난다고 해도 작은 떨기나무를 겨우 넘어설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보람이에게는 슬픈 일이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면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를 빼면 보람이와 놀아줄 친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람이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차츰 자라면서 새 아이는 벌레를 먹기도 하고 딱딱한 풀씨를 쪼아먹기도 했다. 그러나 보람이는 풀씨를 먹을 수 없었다. 딱딱한 건 두 번째 치고라도 풀씨 따위로는 배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풀씨보다는 바닥을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먹는 편이 훨씬 배부르지 않을까? 보람이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개구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 것들만 빼면 어느 하나 불편을 느낄 수 없었다. 이웃에 사는 붉은머리 오목눈이들은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를 죽이지 않고 함께 자라 함께 노는 뻐꾸기를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느 정도 바름이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선뜻 바름이를 만나기 위해 먼저 다가서는 붉은머리 오목눈이는 아무도 없었다. 태양이 바름이의 정수리를 비추는 어느 오후였다. 참나무 가지에 뻐꾸기가 날아와 앉았다. 바름이를 관찰하던 뻐꾸기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름이 옆에 붉은머리 오목눈이 새끼 3마리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들짝 놀란 뻐꾸기가 소리쳤다.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넌 뻐꾸기란 말이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바름이가 뻐꾸기들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도 참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뻐꾸기들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는 뻐꾸기를 보자 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 뻐꾸기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바람이가 물었다. 너희들 왜 그래?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뻐꾸기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를 보러 왔을 뿐이야. 그렇게 말해도 별이와 세이와 아름이는 눈조차 떼지 못하고 떨고 있기만 했다. 바람이가 뻐꾸기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만 돌아가세요. 이 아이들은 내 동생들이에요. 당신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어서 돌아가세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동생이라니요. 우리더러 돌아가라니요. 저놈이 미쳤나 봐. 왜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을 죽이지 않은 거야? 그건 운명이란 말이다. 숙명 알기나 해? 순놈 뻐꾸기가 말했다. 그 늙은이가 뿌린 씨앗은 수렁털이었어. 안 그래? 발끈한 어미 뻐꾸기가 소리쳤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미친 건 당신 아니야? 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라고 내가. 그런데 왜 저 모양이야? 기다려봐.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살려주기는 했지만 저놈도 잘 자랐잖아. 그러면 한번 불러보던가. 어미 뻐꾸기가 보람이를 불렀다. 아가야, 이리 온. 넌 뻐꾸기란다. 내가 네 엄마야. 보람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린가 말이다. 낳았다고 모두 엄마일 수 있단 말인가. 죽을 고비를 목숨 걸고 지켜준 것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와 아빠 아니었던가. 집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물어다 준 것도 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와 아빠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나타난 얼굴도 모르는 뻐꾸기가 엄마란다. 내가 뻐꾸기인 것은 아래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와 아빠도 내가 뻐꾸기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까지 생각한 보람이가 참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뻐꾸기들을 향해 소리쳤다. 시방 나를 불렀어? 그리야 너는 뻐꾸기야 이놈아. 뭐더는 짓거리냐 시방. 정신 나간겨? 나가 뻐꾸기라 이 말이지라. 시방 참말로 웃기고 자빠졌어이. 어째 날들어 당신 새끼라 하시오? 나가 배고플 때 당신들이 벌레 한 마리 물어다 줘봤어? 내 깔기고 가면 다요. 참말로 지랄 같은 화상이시. 후딱 꺼지시오. 그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이. 놀란 뻐꾸기가 순놈을 쳐다보며 말했다. 웜매 나가시방 뭔 소리를 듣고 있단가요이? 수년이 꿈이지라. 아 후딱 그렇다고 말하시오. 하지만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순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놀라울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은 운명을 따랐을 뿐 아닌가. 한낱 뻐꾸기 따위가 어떻게 그 거대하고 움직일 수 없는 운명에 맞설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운명에 맞선다는 것이 뻐꾸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놈들은 우리에게 희생당하기 위해 태어난 놈들 아닌가. 그런 놈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이라니. 그딴 건 개나 물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저놈은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와 형제 어쩌니 하며 개수작을 떨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저놈은 지금 미친 게 틀림없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운명이니 숙명이니 그런 걸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순놈은 시뻘겋게 달궈진 얼굴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애처롭게 건너다 보며 제 말에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질끈 감은 순놈이 말했다. 아니요, 꿈이 아니란 말이오. 저놈은 지금 미친 것이오. 그러니 돌아갑시다. 저놈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낳아놓은 새끼는 얼마든지 있지 않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일이오. 저놈은 첫째에다 순놈이란 말이오.
난 저놈에게 의지어야 쓰겄어. 그려야 편안하단 말이오. 알아듣겄소? 어미 뻐꾸기는 보람이에게로 한 발 더 날아와 앉으며 말했다. 아그야, 니는 내 전분기라. 니깡내깡 살아야지. 시방 하고 잡은 말이 있을지라도 싹 다 잊어풀고. 그건 쓸데없는 야근께. 내 말 알아듣겄냐? 하지만 보람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 맵은 변치 않아라. 후딱 돌아가시오. 그러고 다시는 오지 말란께. 아셨소? 보람이는 별이와 세이와 아름이와 함께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허공을 나는 것처럼 까불까불 덤불과 덤불 사이를 지나 건너편 산기슭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보람이들을 하늘 높은 곳으로 날며 뻐꾸기 부부가 뒤따르고 있었다. 보람이가 흘낏 뻐꾸기들을 쳐다보았다. 어쩌면 저렇게 높이 날 수 있을까? 나도 높이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다. 산기슭 떨기나무 숲에 내려앉았다. 별이가 보람이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세이도 아름이도 보람이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보람이는 동생들을 품어안고 방금 뻐꾸기들이 날아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뜨거운 햇살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저 높은 하늘에는 무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 같았다. 저 높은 곳을 날아 더 먼 곳까지 가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은 한사코 높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때를 지어 낮은 덤불과 덤불 사이를 까불거리며 날아다닐 뿐이었다. 더 멀리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겨울 그 추운 날에도 몸을 바싹 움츠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려 하지도 않았다. 먼 조상으로부터 뻐꾸기들이 자신들의 둥지에 알을 낳아왔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볼 생각 따위는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이번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처음부터 뻐꾸기 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말이다. 그렇다면 알을 쪼아 나를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미와 아빠는 쪼아 죽이기는커녕 죽여야 한다고 흘러드는 다른 붉은머리 오목눈이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 않았던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물어다주며 키워내지 않았던가 말이다. 단지 그들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냈을 뿐이었다. 그것도 내가 그들의 말을 거부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보람이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마음을 더 알아보고 싶었다. 태양은 더 뜨거워졌다. 6월의 햇살은 대지를 녹일 것 같았다. 붉은 장미도 지고 이따금 하늘에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기도 했다.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은 새끼를 기르는 두어 달을 제외하고 둥지에 들어가지 않았다. 늘 덤불 속이나 덤불 아래 보송보송한 땅에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곤 하는 것이었다. 보람이도 붉은 머리 오목눈이 떼들에 섞여 별이와 세이와 아름이를 품어안고 잤다. 별이와 세이 그리고 아름이는 이제 어른만큼 몸집이 커졌다. 어른만큼 잘 날아다닐 수도 있었고 벌레를 잘 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보람이는 별이가 잡아먹는 작은 곤충들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다. 뭔가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배고픔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어미와 아빠는
보람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았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고기를 먹고 싶었다. 아직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를 품고 잠이 든 보람이는 개구리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꿈도 꾸었다. 붉은 새벽 노을이 앞산에 물들기 시작했다. 일찍 일어난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와 함께 보람이는 물을 마시기 위해 개울로 날아갔다.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있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그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물에 뛰어들어가 목욕을 하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있는 보람이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유유히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보람이는 그중 가장 크고 활발한 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노려보았다. 물고기들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도망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놈의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뒤돌아 물살을 타고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그때는 올라갈 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 것이다. 보람이는 물속에 오른발을 담갔다. 그놈이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물살을 가르고 올라갔던 그놈이 몸을 돌려 보람이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람이는 결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유유히 물속을 헤엄쳐 내려오던 그놈과 보람이의 거리는 이제 날개 하나 정도로 좁혀져 있었다. 그놈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과 시간을 맞춘 보람이가 부리를 물속으로 쳐박았다. 그놈은 도망치지 못하고 할 일 없이 보람이의 부리에 물려 올라왔다. 첨벙 소리에 놀란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포로로 날아오르며 비비비 비비비 울어젖히기 시작했다. 그놈을 입에 물고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보람이를 본 별이가 도망치던 발길을 멈추고 돌아왔다. 그 뒤를 새이와 아름도 쫓아와 보람이 옆에 내려앉았다. 퍼덕거리는 그놈을 물고 물가로 나선 보람이는 그놈을 물고 있는 모양 그대로 꿀꺽 삼키기로 했다. 하지만 워낙 꼬리를 퍼득이며 날뛰는 바람에 그대로 삼키려다 자칫 놓치고 말 것만 같았다. 그 모양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던 꼬마 물대새가 보람이를 비웃듯 입을 실룩거렸다. 그놈을 물고 있던 보람이는 잠시 멈추고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그놈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상대적으로 머리는 고정된 채 움직임이 덜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보람이는 입속에서 그놈을 빙글 돌려 머리가 목구멍을 향하도록 했다.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았다. 그놈이 쉽게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보람이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며 그놈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꼬리를 퍼득였지만 꼼짝 못하고 보람이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보람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침을 꿀꺽 삼켰다. 입에 묻은 그놈의 재치를 닦아내기 위해 부리를 풀에 쓱쓱 문지르자 비린내가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았다. 보람이는 얼른 물속에 입을 넣고 물 마셨다. 꼬마 물대새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에 입을 쩍 벌리고 담을 줄 몰랐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는 보람이의 행동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주위에 있던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의 눈과 귀는 모두 보람이를 향해 있었다. 보람이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 뻐고기들의 오랜 관습을 보기 좋게 깨버린 것이었다.
어젯밤 꿈이 맞았던 것이다. 보람이는 이제부터 더 많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딘가는 모르지만 개구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다. 보람이는 어미와 아빠를 찾아보았다. 아침 인사를 하고 개구리를 잡으러 가겠다고 생각했다. 어미가 허락하면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를 데리고 가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개구리가 있는 곳이라면 별이가 먹을 씨앗도 작은 벌레들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작은 벌레 20마리를 먹었을 때보다 그놈 한 마리 먹는 것이 이렇게 배부를 줄을 보람이는 차마 몰랐다. 그렇다면 꿈에 본 개구리를 먹는다면 더 배부를 것 같았다. 그놈보다 개구리가 훨씬 크니까. 보람이는 쇠수를 맞은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와 함께 둥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어미가 고개를 빼고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미가 잡아온 벌레들은 바닥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있었다. 어미는 벌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부리를 땅에 박고 가운데로 모아들이다 말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름이가 냉큼 보람이 등에 올라타고 어미에게 까딱거리며 인사했다. 어미가 말했다. 아름아, 그만 내려오너라. 오빠 힘들라. 보람이가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아름이가 비비비비비비 지저귀며 개울가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을 빠짐없이 말했다. 별이도 새이도 아름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었다. 어미가 몹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보람아, 뻐꾸기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데 왜 그놈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니? 보람이 얼굴이 마치 잘 익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변했다. 잠시 망설이던 보람이가 더듬더듬 말했다. 헤헤, 제가 배가 좀 크잖아요. 벌레 말고 다른 걸 먹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놈을 먹는 꿈을 꾸었거든요. 개울가에 갔을 때 그놈이 제가 온 걸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나도 모르게 어미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네 배가 좀 크기는 크지. 그래서요. 이 벌레들은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가 먹도록 하고요. 저는 개구리를 먹으러 가야겠어요. 개구리를 먹으러? 어미가 몸서리를 쳤다. 그 징그러운 개구리를 먹겠다고? 네,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엄마 아빠도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미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보람이가 어미를 말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어미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다. 보람아, 어제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한테 들었다. 뻐꾸기들이 왔었다고. 네, 하지만 제가 돌아가라고 말했는걸요. 아니, 왜? 내 어미는 오로지 하나뿐이에요. 물론 아빠도 그렇죠. 낳아놓았다고 모두 어미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너는 뻐꾸기잖아.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될 수는 없어. 단지 네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쁠 거야. 네, 맞아요. 나는 틀림없는 뻐꾸기죠. 그런데 뻐꾸기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참, 개구리 잡으러 다녀오너라. 동생들 잘 보살피고, 알았지? 보람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를 데리고 어미가 가르쳐준 늪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싱그러운 햇살이 늪 이곳저곳을 비추고 있었다. 깨끗한 물이 가득 들어차 있고 개구리들이 물 위에 동동 떠있는 초록빛 개구리밥 사이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메뚜기, 방앗개비, 사마귀, 여치, 실잠자리, 고추잠자리, 개뻗은 나무에 앉아있는 참개구리, 그들을 잡아먹고 사는 외가리, 흰병 검둥오리, 쇠백로, 쇠물딱 하던 놈들이 참나무와 버드나무 가지와 물가에 앉아 언제든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보람이는 버드나무에 앉은 참개구리를 보았다. 연초록빛이 섞인 황토빛 몸체에 몸체보다 옅은 흰 줄이 등에 세로로 그어져 있는 참개구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신을 노리고 있는 뻐꾸기를 알아채고도 참개구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을까?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모든 게 신기했고 딸기덤불에서 보아왔던 것들과 다르고 좋아 보였다. 비비비 비비비. 그들의 노래는 참개구리를 취하게 하는 마술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보람이는 어떻게 참개구리를 잡아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는 참개구리를 고개만 갸웃거리며 보고 있어야 했다. 언제 날아왔는지 꼬마 물대새도 보람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보람이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참개구리가 펄쩍 뛰어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보람이는 버드나무 가지를 박차고 따라올랐다. 매가 토끼를 채듯 참개구리를 억센 두 발로 움켜쥐었다. 놀란 참개구리가 발버둥 쳤지만 보람이의 발톱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신기하게도 첫 사냥에 성공한 것이다. 보람이는 참개구리를 한쪽 발로 잡고 버드나무 가지로 따라올랐다. 참개구리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뻐꾸기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이미 목숨을 포기한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빛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제 먹어치우는 일만 남은 것이다. 아침에 그놈을 먹었던 생각을 떠올리며 참개구리 머리를 부리 속으로 밀어넣었다. 참개구리가 앞발과 뒷발로 보람이의 얼굴을 세차게 밀어냈다. 끈적끈적한 참개구리 발이 얼굴에 닿았다. 축축하고 기분 나쁜 감촉 때문에 보람이는 몸을 부르르 떨어야 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삼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처음 사냥에 성공한 놈을 그대로 놓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새 다가온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가 보람이가 참개구리를 먹어치우는 걸 구경하려는 듯 보람이 옆으로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낼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곤혹스러워하는 자신이 몹시도 부끄럽고 밉기까지 했다. 하지만 보람이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을 지켜보는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것은 물론 꼬마 물대새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행동을 멈춘 보람이는 개구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할 수만 있다면 저 끈적끈적한 발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데 목숨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보람이는 날카로운 부리로 참개구리 머리를 쪼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자 참개구리의 움직임이 한결 둔해지는 것 같았다. 보람이는 몇 번이고 참개구리를 쪼았다. 이윽고 참개구리 머리가 부서지고 움직임을 멈추고 뒷다리를 길게 뻗으며 온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나간 참개구리가 몸을 축 늘어뜨리고 보람이 입에 물린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비비비 비비비. 이젠 괜찮을 거야. 어서 먹어.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가 합창하듯 날개를 퍼득이며 말했다. 꼬마 물대새도 보람이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한 듯 고개를 주워거렸다. 보람이는 참개구리를 머리부터 입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뒷다리까지 밀어넣은 보람이는 찜을 꿀꺽 삼켰다. 참개구리가 뱃속으로 주르륵 밀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뱃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보람이는 계속해서 찜을 삼켰다. 아침에 그놈을 먹을 때보다 무척 힘들기는 했지만 개구리 한 마리만으로도 금방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았다. 보람이는 입을 쩍 벌리고 한 발로 서서 다른 한 발로 부리와 얼굴에 묻은 기분 나쁜 개구리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가 날개를 부딪히며 환성을 질러댔다. 비비비 비비비. 네가 해냈어. 넌 이제 훌륭한 뻐꾸기가 된 거야. 보람이가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를 둘러보며 물었다. 너희도 뭐 좀 먹었니? 먹을 만한 게 있었어? 새아이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말했다. 못 찾겠어. 배고파. 알았어. 함께 찾아보자. 난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쿠쿠. 보람이가 갈대 끝에 앉아있는 빨간 고추잠자리를 잡기 위해 휙 날아올랐다. 순식간에 고추잠자리를 낚아진 보람이가 아름이 앞에 고추잠자리를 내려놓았다. 아름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커다란 먹이였다. 보람이가 고추잠자리 먹이를 쪼아버렸기 때문에 고추잠자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 하지만 살아날 것만 같고 삼키면 뱃속에서 꿈틀거릴 것만 같았다. 아름이가 한 발 뒤로 주춤 물러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별이가 고추잠자리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말했다. 아름아, 완전히 죽었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서 먹어봐. 그 사이 보람이는 몇 마리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 잠자리와 여치 그리고 방앗개비를 잡아왔다. 별이와 새이 앞에도 먹이가 놓였다. 별이는 눈을 꼭 감고 잠자리 한 마리를 부리로 콕 찍었다. 보람이가 말했다. 잠자리 머리부터 먹어. 별이는 고기를 하늘로 젖히고 잠자리를 목구멍으로 삼키기 시작했다. 날개가 껄끄럽게 목구멍을 훑으며 내려갔다. 지켜보던 새이가 별이와 똑같이 잠자리를 삼키기 시작했다. 아름이도 그렇게 했다. 여치와 방앗개비도 각자 한 마리씩 나누어 먹었다. 빙긋이 웃고 있던 보람이가 물었다. 맛있었어? 별이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뭐 그냥 그런대로. 새이가 말했다. 이러다 우리 고기만 먹는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되는 거 아니야? 비비비 비비비 쿠쿠. 그들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웃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아름이 갑자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보람아, 저거 뭐야? 혹시 매 아니야? 보람이와 별이와 새이가 아름이 가리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큰일 났다. 매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어서 덤불을 찾아야 해. 보람이가 바짝 긴장할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내 품으로 들어와. 어서. 별이와 새이가 보람이가 벌린 날개 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러나 보람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아름이는 덤불숲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보람이가 소리쳤다. 안 돼! 아름아! 어서 돌아와! 날아오르는 아름이를 본 매가 아름이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보람이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름이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름이는 매가 자신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보람이 품속으로 뛰어든 별이와 새이도 아람이를 향해 곤두박질치는 매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보람이는 별이와 새이에게 소리쳤다. 매가 아름이를 덮칠 것 같아. 막으러 가야 해. 너희들은 얼른 숲속으로 도망쳐. 보람이가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고 나서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쿠쿠 쿠쿠. 아름이를 향해 곤두박질치던 매가 자신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오는 보람이를 보았다.
아이, 정말 짜증나게. 저 녀석은 왜 끼어드는 거야? 매가 주춤하는 사이 아르미는 건너편 덤불 속으로 무사히 도착했다. 사냥에 실패한 매가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제 매는 보라미를 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라미도 만만치 않게 매를 향해 날아올랐다. 두 마리의 새가 파란 하늘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었다. 별이와 새이는 얼른 아르미가 숨어있는 덤불숲으로 따라갔다. 덤불숲 속에는 매를 피해 숨어든 꼬마 물대새와 덩치 작은 새들, 그리고 숨을 핥아기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르미가 납작 엎드려 있었다. 별이가 말했다. 큰일 났어. 지금 하늘에서 보라미가 매와 싸우고 있어. 숨어있던 새들이 놀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별이를 바라보았다. 새들이 제각각 조절되기 시작했다. 그걸 안 돼. 뻐꾸기는 매를 이길 수 없어. 싸움이 붙었다면 보라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아, 어떡해. 꼬마 물대새가 말했다. 그것 봐. 잘난 척하더니 그놈을 잡아먹지 않나,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나. 흥, 이젠 제놈이 잡아먹힐 차례구나. 좀 전에 먹은 개구리가 아직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거야. 별이가 꼬마 물대새를 향해 날아가 온몸을 꼬마 물대새의 몸에 부딪혔다. 꼬마 물대새가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새가 벌렁 낮아빠진 꼬마 물대새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부리로 꼬마 물대새의 머리를 힘차게 쪼았다. 꼬마 물대새가 비명을 질렀다. 숨을 고른 아르미가 꼬마 물대새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말했다. 그런 말을 하다니 넌 친구가 아니야. 별이가 말했다. 보라미는 어떻게 됐을까? 난 밖으로 나갈 거야. 너희들은 그냥 안에 있어. 그건 안 돼. 나도 따라갈 거야. 세이와 아람이도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점점이 떠있는 구름 사이에서 매와 보라미가 서로를 향해 발톱을 곤두세우고 달려들고 있었다. 때로는 두 마리가 엉겨붙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빙빙 돌기도 했다. 이제 버드나무 아래는 두 마리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려는 동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보라미는 용감하게 매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매가 달려오는 보라미를 향해 수직으로 서서 발톱을 세우고 보라미가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발톱에 걸리면 보라미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별이와 세이와 아르미의 입에서 씨름에 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보라마, 힘내. 어서 피해. 어서. 하지만 보라미는 매를 향해 쏜살같이 달리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제 매 발톱에 걸려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공중에서 수직으로 몸을 세우고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는 매가 유일할지도 모른다. 다른 새들의 공중정지는 모두 수평을 이룬 상태의 정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직정지의 단점은 빠른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매를 향해 달려들던 보라미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매의 머리를 겨냥하고 발톱을 내밀었다. 얼굴을 향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보라미를 보면서도 매는 쉽게 몸을 수그려 피할 수 없었다. 단지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부릅떴을 뿐이었다. 보라미가 솟구쳐 오르며 매의 얼굴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고 지나갔다. 매가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보라미가 떨어지는 매를 쫓았다. 매가 떨어지며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매를 따라잡은 보라미가 떨어지는 매의 얼굴을 또다시 핥히고 지나갔다. 매가 다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보라미가 매를 움켜잡지 않고 얼굴을 공격하는 것은 매 발톱에 잡히는 날이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라미는 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작정인 것 같았다. 땅으로 떨어지던 매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보람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매는 보람이를 공격하지 못하고 곧장 건너편 산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매가 도망치는 것이었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는 날개를 퍼덕여 부딪히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다른 새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안도의 탄성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지만 꼬마 물대새만큼은 환호성을 지를 수 없었다. 이제 딸기덤불의 대장은 곧바로 보람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람이를 비웃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보람이를 비웃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 것이다. 보람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어쩌면 꼬마 물대새는 더 이상 정들었던 계곡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보람이가 도망치는 매를 거의 따라잡았다. 보람이가 매의 가장 약한 부분인 엉덩이를 겨냥하고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부리를 매의 엉덩이에 박았다. 매의 비명이 별이에게까지 들렸다. 매가 산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보람이는 더 이상 매를 쫓지 않고 돌아섰다. 쿠쿠. 보람이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보람이가 늪을 한 바퀴 돌고 있었다. 보람이가 이겼다는 사실을 외가리도 흰뺨 검둥어리도 쇠백로도 쇠물딱도 보았다. 꼬마 물대새도 보았다. 보람이가 하늘의 제왕 매를 이긴 것이다. 이제 하늘의 제왕은 보람이었다. 하지만 보람이가 이긴 매가 매 중의 왕은 아닐 수도 있었다. 따라서 하늘의 제왕이라 말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일 것이다. 보람이가 버드나무 가지로 내려앉았다. 긴장한 탓인지 숨을 몹시 헐떡이고 있었다. 별이는 생각했다. 보람이에게 물을 가져다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이다. 보람이가 아니었다면 아름이는 털이 몽땅 뜯긴 채로 매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아름이를 위해 보람이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다. 그것도 매를 상대로 말이다. 하지만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는 보람이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지금도 버드나무 위에 높이 앉아있는 보람이를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은가. 별이는 보람이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미안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건 새이도 아름도 마찬가지였다. 숨을 고른 보람이가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 곁으로 날아 내려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쪼르르 보람이에게로 달려간 셋은 보람이의 목을 끌어안고 부리를 비비기 시작했다. 아름이가 말했다. 고마워. 난 오늘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야. 아니야, 아름아. 이제 빚을 조금 갚은 것뿐이야. 그런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별이가 물었다. 왜? 무슨 걱정 있어? 어디 다쳤어? 아니, 너희들을 데리고 늪으로 온 건 나잖아. 어미가 오늘 일을 알면 나를 원망할 거야. 하마터면 아름이가 죽을 뻔했어. 많은 새들이 오늘 일을 보았으니 어미가 모를 일도 없고. 그것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의 용감함을 칭찬하실걸? 보람이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몹시 우울했다. 하지만 매와 싸울 때를 생각하면 정말 용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보람이도 알 수 없었다. 사실 얼음뻐국이라 해도 매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아직 어린 보람이가 매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름이가 죽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건 보람이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애초부터 싸울 생각은 없었다.
아름이가 무사히 도망칠 기회를 벌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아름이가 숲으로 안전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면 보람이는 미련 없이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의 허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매를 이긴 것은 순전히 매의 허술한 방어 때문이었다. 보람이가 싸움을 잘해서 매를 이긴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음에 또 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보람이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보람이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보람이의 걱정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지금까지의 보람이가 아니라 매를 이긴 보람이로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람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보람이의 마음이 몹시도 무거웠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별이가 말했다. 돌아가자. 보람이가 말했다. 우리 또 올 수 있을까? 아름이가 말했다. 너만 있으면 꼭 다시 오고 싶어. 세이가 아름이 머리를 날개를 퍼디겨 쥐어박았다. 비비비 비비비 쿠쿠. 보람이가 새 아이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 등에 올라타렴. 우리 좀 더 높이 날아보자. 그래 그래. 보람이가 새 아이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세이와 아름이는 눈을 꼭 감고 보람이의 깃털을 부리로 물고 있었다. 별이가 세이와 아름이를 쿡쿡 찌르며 속삭이듯 말했다. 눈을 떠. 그래야 앞을 볼 수 있지 않겠니? 무서워. 숨이 가쁘고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보람이가 말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잖아. 떨어지더라도 날개만 펴면 죽지도 다치지도 않아. 정말이야? 날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세이와 아름이가 실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세이와 아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우와, 너무 멋져. 세상이 저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하늘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 보람이가 말했다. 우리가 딸기덤불을 벗어난 건 오늘이 처음이야.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멋질 줄은 정말 몰랐어. 세이가 물었다. 우리가 살던 딸기덤불은 어디쯤일까? 난 못 찾겠어. 보람이와 새아이들은 딸기덤불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만 느껴지던 딸기덤불은 어디에도 없었다. 딸기덤불보다 수천 배, 아니 수만 배는 넘을 것 같은 땅과 산과 물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딸기덤불이 있는 곳을 찾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세이가 소리쳤다. 저것 봐, 저기 호수가 있어. 하얀 새들이 헤엄치네. 와, 정말 신기하다. 저기 좀 봐. 그렇게 높은 줄만 알았던 산이 우리 아래에 있어. 우리가 산을 넘어섰어. 맞아, 저 하얀 것들 좀 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잖아. 저기가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봐. 어디? 저기 말이야. 아, 크다. 정말 크다. 산만큼 높아. 새아이는 정신없이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딸기덤불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던 새아이에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너무도 넓고 크고 웅장했다. 그건 보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저 넓은 세상을 마음껏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물론 뻐꾸기도 꼬마 물대새도 제 영역에 갇혀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보람이는 장엄하게 펼쳐진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곧 눈에 익숙한 딸기덤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 아이들을 속이고 한 바퀴 더 돌아볼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꿔야 했다. 딸기 덤불 위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소식이 마을에 전해진 모양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보람이가 소리쳤다.
얘들아, 저 아래를 봐. 딸기 덤불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길게 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딸기 덤불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보였다. 어미도 보였고 아빠도 보였다. 모두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름이가 말했다. 보람아, 우리가 왔다고 말해줘.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듣지 못할 거야. 그래, 알았어. 쿠.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뻐꾸기 소리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람이 등에서 날개짓하는 별이와 새이와 아람이를 보았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무리를 지어 딸기 덤불을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았다. 포르르 까불까불 거리며 딸기 덤불이를 맴돌았다. 비비비. 그들은 딸기 덤불을 벗어나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끝없이 딸기 덤불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가 보람이 등에서 뛰어내렸다. 수평으로 날개를 펴고 딸기 덤불로 내려가던 별이와 새이와 아름이가 하늘을 맴도는 보람이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세 마리의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보람이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비비비. 쿠.